어서 오세요. 한 잔의 옛 이야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경상도 진주 땅은 남강이 굽이쳐 흐르고 지리산의 기운이 굽어보는 고장이었다. 산이 깊고 물이 맑아 사람들은 삶이 팍팍해도 자연의 넉넉함을 빌어 하루하루를 버텨냈다. 그 진주 읍내에서 서쪽으로 닷새거리에 자리한 청원마을은 논밭이 기름지고 뒷산에 소나무 숲이 울창하여 예로부터 살기 좋다는 평이 있었다. 낮은 토담의 기와도 아닌 억새 지붕을 인 2칸짜리 집이었다. 텐마루가 삐그덕거리고 살인문은 겨울이면 바람을 막지 못했지만 마당은 언제나 빗자루 자국이 선명할 만큼 깔끔하게 쓸려 있었다. 그것이 이 집 가장의 성정을 고스란히 말해주었다. 봄이었다. 양력으로 치면 4월 하순쯤 될까. 남강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막 나른해지기 시작하고 마을 어귀에 폭삭꽃은 절반쯤 지고 절반쯤 남아 있었다. 이강은 새벽부터 논두렁을 걸었다. 42살. 젊은 날 묵과에 급제하여 의금부 도사 자리까지 올랐던 사람이 이제는 진흙 묻은 집신을 신고 남의 논을 기웃거리며 품삯을 받는 신세였다. 그러나 그는 그 현실을 억울해하거나 한스러워하는 법이 없었다. 아니, 억울하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지만 최소한 그 감정을 얼굴에 드러내는 일은 없었다. 그는 말수가 적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칼등 어르신이라 불렀다. 서슬이 퍼렇지는 않지만 한번 긋고 나면 반드시 자국이 남는다는 뜻이었다. 이강 자신은 그 별명을 좋아하지도 싫어하지도 않았다. 여보, 아침 드세요. 홍씨 부인이 살인문 밖까지 나와 남편을 불렀다. 그녀의 목소리는 봄 아침 강가의 물소리처럼 조용하고 낮았다. 39살. 시집 온 지 20년이 넘었지만 얼굴에 주름이 패인 것 외에는 젊은 날의 단아함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 이강이 고개를 끄덕이고 발길을 돌렸다. 밥상에는 된장국과 나물이 전부였다. 이강은 묵묵히 숟가락을 들었다. 아무것도 나무라지 않았고 더 달라고 하지도 않았다. 홍씨는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오늘 서연이 서당에 간다 했어요. 이강이 숟가락을 놓았다. 서당이라니. 계집애가 무슨 서당. 그게 아니라 허훈장 어르신 댁에 심부름을 간다고요. 책이라도 좀 구경하겠다는 거지 제대로 배우겠다는 게 아니에요. 이강은 잠시 침묵했다. 그 침묵 속에서 많은 것이 오갔다. 이윽고 그는 다시 숟가락을 들었다. 쓸데없는 짓 말라고 해. 홍씨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하지 않는다는 것은 알겠다는 뜻이 아니었다. 그것을 이강도 알았다. 그래서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서연은 이미 집을 나선 뒤였다. 마을 뒷산 기슭에 자리한 서당은 청원 마을에서 유일하게 글을 가르치는 곳이었다. 훈장인 허노이는 올해 68부로 과거에 급제하지 못한 채 평생을 글 가르치는 일로 살아온 선비였다. 눈빛이 흐릿해지고 귀가 어두워졌지만 경전 암송만큼은 여전히 청년들을 부끄럽게 만들 만큼 또렷했다. 내 아비는 잘 계시느냐? 예, 어르신. 아버지께서 안부 여쭈라 하셨어요. 헌호인이 안경을 고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서연을 보면 언제나 알 수 없는 표정이 되었다. 이강의 어린 날을 꼭 빼닮은 얼굴이었다. 눈빛의 총명함이며 입술의 굳음이며 똑같았다. 문제는 그 몸이 여자의 몸이라는 것이었다. 들어라. 헌호인이 책을 펼쳤다. 서연은 문지방 바깥에 서서 그러나 눈은 책 안으로 들어가 있었다. 마당에서 사내 아이들이 글을 읽는 소리가 낭낭하게 울렸다. 천자문이었다. 하늘천 따지 거물현 누를 황. 서연은 그 소리에 맞추어 입술을 움직였다. 소리는 내지 않았다. 소리를 낼 수 없는 자리였으니까. 그러나 입술만은 쉬지 않았다. 그날 오후 서연이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을 앞 큰 느티나무 아래에서 심상치 않은 광경을 보았다. 관아의 나졸 3명이 마을 사람들을 몰아세우고 있었다. 김 노인네 논에 팻말을 꽂고 있었는데 그 팻말에는 관수라는 2 글자가 쓰여 있었다. 관아에서 거두어 드린다는 뜻이었다. 이게 무슨 짓이오? 김 노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쳤다. 70살 가까운 노인의 목소리였지만 그 분노는 결코 작지 않았다. 세금 못 낸 죄지.
사흘 안에 쌀 10섬을 납부하지 않으면 노는 관아 소유가 된다. 목사 나리의 명이시다. 나졸의 말투는 거칠고 무뚝뚝했다. 10섬이라니. 우리 마을 전체가 올 봄에 낼 세금이 고작 6섬인데 어찌 한 집에서 10섬을 내란 말이오. 그건 모르는 일이고. 문서에 10섬이라 적혀 있으면 10섬이다. 서연은 그 광경을 느티나무 뒤에 숨어서 지켜보았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어린아이다운 분노였지만 그 뿌리는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것이었다. 그날 저녁 이강은 김 노인의 방문을 받았다. 늙은이는 엉엉 울었다. 논 한 떼기가 전 재산인 사람이었다. 이강은 그 앞에 묵묵히 앉아 있었다.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어르신 문서를 한번 봐도 되겠습니까? 그것이 이강이 꺼낸 첫 마디였다. 문서를 받아든 이강의 눈이 가늘어졌다. 인장이 찍혀 있었다. 진주 목사 조태주의 인장이었다. 이강은 문서를 돌려주고 일어섰다. 그날 밤 그는 오래도록 마당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홍씨가 밖을 내다보다가 이불을 들고 나와 남편의 어깨에 걸쳐 주었다. 이강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늘에 별이 많았다. 조태주가 왔군. 이강이 중얼거렸다. 홍씨는 그 이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다. 그리고 이 평화가 오래가지 않을 것임을 알았다. 그것이 봄이었다. 청원 마을의 마지막 봄이 될 수도 있는 봄이었다. 조태주가 진주 목사로 부임한 것은 반년 전이었다. 그가 한양에서 내려왔을 때 고을 사람들은 처음에 기뻐했다. 전임 목사가 술과 노름에 빠져 행정을 내팽개치던 인물이었기 때문이다. 조태주는 달랐다. 경전을 줄줄이 외웠고 의관이 정제하여 선비의 풍모가 넘쳤다. 부임 첫날 행한 백성 위로의 연설은 진주 장터에서 오래도록 회자되었다. 그러나 한 달이 지나지 않아 사람들은 알아챘다. 이 사람은 전임자보다 더 나쁜 사람이었다. 전임자는 욕심은 없었지만 일을 안 했다. 조태주는 일도 하면서 욕심도 채웠다. 세금 장부를 손봐 이중으로 거두어들이고 관아, 창고의 곡식을 빼돌려 장사치에게 팔아넘기고 고을의 비옥한 농가 밭을 이런저런 구실을 붙여 몰수해 자신의 재산으로 만들었다. 그 모든 일을 하면서도 겉으로는 언제나 인자한 웃음을 잃지 않았다. 사람들이 두려워한 것은 그 웃음이었다. 봄이 끝나갈 무렵 청원 마을에 이상한 일들이 잇따랐다. 첫째로 마을 공동 우물에서 두레박이 사라졌다. 사소한 일 같지만 여름이 오기 전에 우물을 손봐야 하는 시기에 두레박이 없다는 것은 큰 불편이었다. 관아 나졸들이 가져갔다는 말도 있었고 아니라는 말도 있었다. 둘째로 청원 마을에서 가장 규모가 큰 이씨 문중의 제삿날에 관아에서 사람이 나타나 검열을 했다. 이유가 없었다. 단지 통보되지 않은 집회라는 구실이었다. 고유 제사가 무슨 집회란 말인가. 그러나 항의하는 사람은 없었다. 셋째로 이강의 이웃집 최서방이 늦은 밤 관아로 끌려갔다. 사흘 후에 돌아왔는데 온몸에 매를 맞은 흔적이 있었다. 최서방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아내가 물어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리고 넷째로 여름이 시작되는 5월 초순의 어느 날 밤이었다. 이강은 박달로부터 전가를 받았다. 박달은 이강의 묵과 동기로 지금은 진주 읍내에 살면서 이강의 눈과 귀 역할을 해주는 친우였다. 전갈의 내용은 짧았다. 당장 만나야겠네. 마을 앞 주막에서 기다리겠어. 이강이 주막에 도착했을 때 박달은 이미 술 2잔을 비운 상태였다. 호탕한 얼굴에 그날따라 어두운 그림자가 져 있었다. 무슨 일이냐? 이강이 앉으며 물었다. 형, 동네를 아나? 모른다. 관아 여종이야. 젊은 여자인데 목사 나리한테 큰 봉변을 당했지. 그게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인데 목사가 이 여자를 죽이려 한다는 소문이 돌아. 이강이 잔을 들었다. 한 모금 마시고 내려놓았다. 소문이라니. 소문만이 아니야. 동네가 자기 발로 나를 찾아왔어. 겁에 질려서 죽을 것 같은 얼굴로. 목사가 자신이 알아버린 뭔가 때문에 입을 막으려 한다는 거야. 뭘 알아버렸는데. 장부야. 세금 장부. 이강의 눈이 좁아졌다. 이중 장부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동네 말로는 그 규모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크대. 단순히 세금을 횡령하는 게 아니야. 진주 일대 수십 개 마을의 세금 장부를 조작해서 그 차액을 한양의 누군가에게 보내고 있다는 거야. 한양에 있는 높은 사람들에게. 이강은 잠시 말이 없었다. 복례가 그 장부를 봤다는 건가? 직접 보진 않았어도 목사가 한밤중에 장부를 정리하다가 잠든 걸 치우다가 봤대. 수자가 잔뜩 쓰인 게. 그날 이후로 목사가 그녀를 유독 감시하고 닷새 전에는 창고에 가두기까지 했다는 거야. 이강은 주막 창밖을 내다보았다. 5월의 밤바람이 촛불을 흔들고 있었다. 그 여자가 지금 어디 있냐? 내가 아는 집에 숨겨놨어. 하지만 오래 버티기 어려워. 나졸들이 진주 읍내를 뒤지고 있거든. 사흘을 못 넘길 것 같아. 이강이 잔을 다시 들었다. 그리고 한참을 그 안을 들여다보더니 내려놓았다.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냐? 형이 결정해야지. 나는 파직된 놈이야. 아무 힘도 없어. 박달이 픽 웃었다. 오랜 친구의 얼굴을 아는 웃음이었다. 힘이 없는 게 아니라 힘을 쓰지 않는 거잖아. 형은 언제나 그랬어. 옳고 그른 것은 분명히 아는데 나서는 건 제일 꺼리지. 나서다가 어떻게 됐는지 잊었냐? 파직이야. 파직. 그래, 잊지 않았어. 하지만 형, 그때 형이 옳았잖아. 긴 침묵이 흘렀다. 주막 바깥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지나가는 모양이었다. 이강은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 여자를 데려와라. 형이 숨겨줄 건가? 아니, 내가 직접 만나봐야겠다. 박달의 얼굴에 안도와 불안이 동시에 스쳤다. 형이 개입하면 형 가족까지 위험할 수 있어. 알고 있다. 그래도? 이강은 대답 대신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것이 그의 대답이었다. 박달은 오래된 친구의 그 대답을 알아들었다. 다음날 새벽, 이강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홍씨가 깨어서 기다리고 있었다. 이강은 이불을 깔고 눕기 전에 잠시 아내를 바라보았다. 당신한테 물어봐야 할 게 있어. 홍씨가 무릎을 꿇고 앉았다. 이강은 박달에게 들은 이야기를 그대로 전했다. 하나도 빼지 않고 하나도 더하지 않고. 이야기가 끝났을 때 홍씨는 잠시 눈을 감았다. 서연이 모르게 해줘요. 그것이 홍씨의 첫 마디였다. 이강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당신이 옳다고 생각하면 하세요. 나는 당신이 옳고 그른 것을 구분 못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본 적이 한 번도 없으니까. 이강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날 밤 그는 거의 잠들지 못했다. 마을의 연기가 피어올랐다. 이강이 논두렁을 걸다가 그 연기를 본 것은 이튿날 아침이었다. 연기는 마을 동쪽 방향이었다. 그곳에는 홀로 사는 늙은 과부의 초가집이 있었다. 불이 난 것이었다. 이강이 달려갔을 때 이미 집에 반이 타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이 물을 길어 불을 끄려 애쓰고 있었지만 역부족이었다. 늙은 과부는 마당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다. 불이 꺼진 뒤 사람들이 수군댔다. 나졸들이 어젯밤에 왔다 갔다지. 왜? 세금 독촉하러 왔다가 못 낸다고 하니까. 말이 거기서 끊겼다. 더 이어가기 어려운 말이었다. 이강은 타다 남은 집 기둥 하나를 뽑아 들었다. 그것을 마당 한쪽에 세워두고 발길을 돌렸다. 모험이 시작되고 있었다. 원하지 않았지만 그것이 시작되고 있었다. 복례를 만난 것은 사흘 뒤였다. 박달이 야밤에 데려왔다. 이강의 집 뒷방에 홍씨가 밥을 차려놓고 기다렸다. 복례는 28이라 했지만 40이 넘어 보였다. 때가 낀 얼굴에 손등에 굳은 살이 박이고 손목에는 오래된 상처의 흔적이 있었다. 이강은 그녀를 대면하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복례 역시 말이 없었다. 두 사람은 마치 서로의 무게를 재는 것처럼 마주보고 앉아 있었다. 장부를 본 적이 있느냐? 예. 어느 정도 봤느냐? 숫자들을요? 마을 이름 옆에 숫자가 2개씩 있었어요. 하나는 작은 숫자고 하나는 큰 숫자였는데 작은 게 실제 세금이고 큰 게 장부에 기재된 세금 같았어요. 확실한가? 확실하다고 단어는 못해요. 근데 그날 이후로 나리가 저를 대하는 게 달라졌어요. 그전엔 그냥 못살게 굴었는데 그 뒤로는 두려워하는 눈으로 보더라고요. 이강이 박달을 바라보았다.
박달이 고개를 끄덕였다. 복내의 말이 사실이라는 뜻이었다. 이 여자를 숨겨주면서 뭘 해줄 수 있느냐. 복내는 잠시 주저했다. 장부가 어디 있는지 알아요. 나리침소 안쪽 방 석가래 위에 철제함이 하나 있어요. 거기에 보관하더라고요. 밤에 혼자서만 꺼내보는 걸 제가 틈새로 봤어요. 이강은 눈을 감았다. 그리고 길고 긴 침묵이 흘렀다. 홍씨가 차를 들고 들어와 조용히 상 위에 올려놓고 나갔다. 박달이 차를 마셨다. 이강은 마시지 않았다. 이윽고 이강이 일어섰다. 아, 형? 이건 내 일이 아니야. 박달이 눈을 치켜떴다. 무슨 소리야? 나는 파직된 놈이다. 진주 목사의 비리를 고발한다 해도 받아줄 곳이 없어. 관찰사한테 가봐야 그놈도 조태주 편이고 한양에 상소를 올려봐야 묻힐 게 뻔해. 게다가 나는 이미 한번 그 길을 걸어봤고 그 결과가 이 신세야. 그래서 그냥 두자고? 그냥 두는 게 아니라 내가 나서봐야 이 여자한테도 마을 사람들한테도 도움이 안 된다는 거야. 오히려 조태주한테 빌미만 주는 꼴이 돼. 박달이 잔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말했다. 형 그거 알아? 형이 파직당했을 때 내가 뭐라고 생각했는지. 형이 억울하다고 생각했지. 하지만 동시에 형이 자랑스럽다고도 생각했어. 세상에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냐. 나는 못해서 그냥 순응하고 살았고. 이강은 대꾸하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 형은 그 자랑스러운 사람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 이강이 박달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이 날카로웠다. 자랑스러운 거랑 현명한 건 달라. 알아. 나도 알아. 근데 형 저 여자 봐. 어떻게 그냥 눈 돌리겠어. 복례가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있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앉아서 무릎 위에 놓인 손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 손이 조금 떨리고 있었다. 이강은 오래 그 손을 바라보았다. 오늘은 여기서 자라. 내일 생각한다. 그것이 이강이 한 말이었다. 박달은 더 이상 조르지 않았다. 그날 밤 이강은 마당에 오래 앉아 있었다. 홍씨가 나왔다. 이강 옆에 나란히 앉았다. 한동안 말이 없다가 홍씨가 먼저 입을 열었다. 당신이 못하겠다고 해도 나는 원망 안 해요. 알아. 하지만 당신이 하겠다고 해도 나는 막지 않을 거예요. 알아. 그러니까 결국 당신이 결정해야 해요. 이강이 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별이 흐렸다. 구름이 지나가고 있었다. 무섭다. 이강이 말했다. 홍씨는 깜짝 놀랐다. 이강이 무섭다는 말을 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 20회 넘는 결혼 생활에서 단 한 번도. 무서운 게 뭐가요? 이겨도 지는 싸움이 무서운 거야. 저번엔 이기고도 졌어. 이번엔. 말이 거기서 멈췄다. 홍씨가 남편의 손을 잡았다. 거칠고 단단한 손이었다. 당신이 옳은 것을 알면서 안 하는 것도 지는 거예요. 그건 당신도 알잖아요. 이강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날 밤 그의 눈에서 무언가 달라지는 것을 홍씨는 보았다. 결단이었다. 아직 말이 되지 않은 결단이었지만 그것은 분명히 거기 있었다. 이강이 헌호인을 찾아간 것은 다음날 아침이었다. 서당에는 아이들이 없었다. 훈장이 몸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오늘은 쉰다는 공고가 붙어 있었다. 이강은 살인문을 밀고 들어갔다. 헌호인은 방 안에 누워있다가 이강의 인기척을 듣고 몸을 일으켰다. 강이구나. 예, 어르신. 오랜만이다. 뭔 일이 있어서 왔겠지. 헌호인의 눈이 흐릿해 보여도 사람을 꿰뚫어보는 힘은 여전했다. 이강은 방 안에 들어와 무릎을 꿇고 앉았다. 그것은 제자로서의 예였다. 이강은 그간의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했다. 복례 일, 마을 과부의 집이 불탄 일, 김노인의 논, 그리고 자신의 망설임까지. 헌호인은 눈을 감고 들었다. 이야기가 끝났을 때 방 안은 오래도록 고요했다. 마당에서 참새 소리가 났다. 어르신, 제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헌호인이 눈을 떴다. 강아. 예. 내가 늙어서 쓸 말이 없다는 거 너도 알지? 나는 평생 글을 가르쳤어. 경전을 가르치고 의리를 가르치고 불의에 맞서는 것을 가르쳤지.
근데 막상 내 앞에서 불이한 일이 생기면 나는 어떻게 했냐. 눈 돌렸지. 어른은 싸우는 게 아니라고 현명하게 처신해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핑계댔어. 이강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근데 강아, 내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 피할수록 더 오더구나. 피했더니 옆 마을이 당하고 또 피했더니 우리 마을이 당하고. 이제 피할 곳이 없지 않냐. 어르신, 싸워라. 헌호인의 목소리는 낮았다. 그러나 무겁고 단호했다. 하지만 무모하게 싸우지 마라. 칼을 가진 사람한테 칼 없이 대드는 건 용기가 아니라 무지야. 이길 방법을 먼저 찾아라. 이강이 고개를 들었다. 이길 방법이 있습니까? 헌호인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조태주가 한양의 높은 사람들에게 돈을 보냈다고 했지? 복리의 말로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연결고리가 끊어지거나 드러나는 것이 가장 두려운 일일 게다. 지방 목사 하나의 비리는 묻을 수 있어도 그 비리가 한양 중앙과 연결되어 있다는 게 밝혀지면 쉽게 덮기 어렵지. 그 장부를 확보해야 한다는 말씀이군요. 그것만으로는 부족해. 장부를 가져다가 누가 봐줘야지. 조태주는 이 지역에서 힘이 있어. 관찰사도, 경상도, 감사도 그의 손 안에 있을 수 있거든. 장부를 들고 가봐야 도리어 빼앗기고 너만 잡혀갈 수 있어. 이강이 무릎 위에 주먹을 쥐었다. 그럼 어떡해? 한양에 직접 올려야지. 사원부나 의금부에. 제가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저는 파직된 죄인 몸이에요. 그렇다면 가줄 사람을 찾아야겠지. 헌호인이 잠시 허공을 바라보더니 말을 이었다. 내가 한양에서 글을 배운 벗이 하나 있어. 지금은 사원부 지평으로 있지. 50년 전 동문수학한 사이야. 늙어서 연락이 끊겼는데 내가 편지를 쓰마. 이강이 눈을 크게 떴다. 어르신께서 직접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어. 글 쓰는 것. 평생 글만 써왔는데 제대로 된 글 하나 써본 적이 없어. 이번에 제대로 한번 써봐야겠다. 헌호인의 눈에 무언가 반짝였다. 늙고 흐릿한 눈빛 속에서 오래 묵어있던 불씨가 되살아나는 것 같았다. 이강은 잠시 말을 잊었다. 어르신 위험합니다. 알아. 조태주가 알면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알아. 그래도 하시겠습니까? 헌호인이 천천히 웃었다. 주름 속에 묻힌 웃음이었지만 거기에는 오랜 세월이 담겨 있었다. 강아, 나는 68이야. 이제 별로 남은 날도 없어. 그 남은 날 동안 뭘 남길지가 더 중요하지 그날이 얼마나 될지는 이제 별로 중요하지 않아. 이강은 고개를 숙였다. 눈가에 뜨거운 것이 차올랐다. 그것을 들키지 않으려 잠시 눈을 감았다. 감사합니다. 고마운 건 나지. 제자가 아직 이런 사람이라는 걸 보여줬으니까. 헌호인이 붓을 들었다. 이강이 서당을 나서는 발걸음은 들어올 때와 달랐다. 무게가 다른 것이 아니라 방향이 달랐다. 들어올 때는 흔들리는 방향이었고 나설 때는 나아가는 방향이었다. 그날 저녁 이강은 박달을 다시 만났다. 내가 하겠다. 박달은 이강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눈 안에서 무언가를 확인하고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어떻게 할 건데? 2가지가 필요해. 장부 확보. 그리고 한양으로 보낼 사람. 장부는 관아 침소에 있다. 야밤에 들어가야 해. 미쳤어? 관아를 어떻게 들어가? 내가 전직 포교잖아. 관아 구조 아는 사람이 필요해. 박달이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이강이 나 좀 봐. 나 지금 이렇게 사는 거 보여? 진주 읍내에서 겨우겨우 먹고 살고 있다고. 이거 잘못 건드렸다간 다 날아가. 이강이 박달을 바라보았다. 그럼 됐어. 내가 알아서 할게. 박달이 버럭 소리를 질렀다. 야, 왜 그렇게 말해? 그냥 해주면 될 거 아니야. 이강의 입가에 처음으로 희미한 웃음이 스쳤다. 고맙다. 박달이 투덜대며 술을 들이켰다. 이러다 죽는다, 진짜. 모험이 마침내 걸음을 내딛었다. 보름달이 뜨는 날을 피해야 했다. 금음 사흘 전 구름이 잔뜩 낀 밤이었다. 박달이 며칠 전부터 진주 읍내를 돌아다니며 관아, 나졸들의 야간 순찰 패턴을 파악했다. 이강은 그 정보를 머릿속에 새겼다.
복례는 목사, 침소의 내부 구조를 손바닥에 그려서 설명했다. 어느 창이 잠겨 있고 어느 문이 열려 있는지, 나리가 주무실 때 어느 방향으로 돌아 눕는지까지. 창고 뒤쪽으로 가면 담벼락에 구멍이 하나 있어요. 보수하다가 빠진 자리인데 아직 안 메웠어요. 복례가 조용히 말했다. 그 구멍으로 들어가면 부엌 마당이에요. 거기서 오른쪽으로 돌면 안채 들어가는 문이 나오는데 그 문은 항상 열려 있어요. 나졸이 몇 명이냐? 야간에는 정문에 둘, 뒤쪽에 하나요. 새벽 2시쯤 교대 시간에 잠깐 비어요. 이강이 고개를 끄덕였다. 박달이 중간에 끼어들었다. 나는 밖에서 망을 봐. 만약 순찰이 이른 방향으로 오면 닭 우는 소리를 낼 테니까 그때 나와라. 계획은 그것이 전부였다. 단순했다. 단순한 계획은 변수가 적다는 장점이 있었다. 물론 변수가 적다는 것이 없다는 뜻은 아니었다. 밤 이경. 지금의 밤 10시쯤이었다. 이강이 관아 후문 쪽 담벼락 앞에 섰다. 어둠이 짙었다. 구름이 달을 삼킨 덕이었다. 이강은 두꺼운 베옷을 입고 있었다. 검은색은 아니었다. 시골에 검은 옷이 어디 있겠는가. 그냥 가장 어두운 빛깔의 옷을 골랐다. 담벼락을 손으로 더듬었다. 복례가 말한 구멍이 있었다. 벽돌 2장이 빠진 자리였다. 어른 몸이 간신히 통과할 크기였다. 이강은 숨을 죽이고 귀를 세웠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는 몸을 구부려 구멍 안으로 들어갔다. 배가 긁혔다. 소리를 냈다가는 안 된다는 생각에 이를 악물었다. 겨우 빠져나왔을 때 이강의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다. 부엌 마당이었다. 볏짚 냄새와 재 냄새가 났다. 솥이 어둠 속에 묵직하게 앉아 있었다. 이강은 벽을 따라 이동했다. 발소리가 나지 않도록 발끝으로 걸었다. 안채로 들어가는 문이 보였다. 열려 있었다. 복례의 말이 맞았다. 이강이 안으로 들어섰다. 안채는 조용했다. 멀리서 나졸이 순찰하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이강은 멈춰 서서 그 소리가 사라질 때까지 기다렸다. 소리가 멀어졌다. 침소는 안채의 가장 깊숙한 곳이었다. 이강은 복도를 따라 조용히 걸었다. 문 앞에 멈췄다. 안에서 숨소리가 들렸다. 조태주가 자고 있었다. 이강은 땀을 훔쳤다. 침소 바로 옆이 안쪽 방이었다. 복례가 설명한 대로 석가래 위에 철제함이 있어야 했다. 이강은 침소 문을 바라보며 안쪽 방의 문을 열었다. 삐그덕 소리가 났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이강은 그 자리에 굳어버렸다. 침소 안의 숨소리가 잠시 달라지는 것 같았다. 이강은 숨을 참았다. 1번, 2번, 3번. 숨소리가 다시 고른 리듬을 찾았다. 이강이 안쪽 방으로 들어갔다. 창문으로 새어 들어오는 희미한 별빛에 의지의 눈을 적응시켰다. 석가래가 보였다. 이강이 손을 뻗어 석가래 위를 더듬었다. 차가운 금속이 손끝에 닿았다. 철제함이었다. 꺼내는 순간 묵직한 무게가 느껴졌다. 함을 열어보려 했지만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다. 가져가야 했다. 그 순간이었다. 침소 문이 열렸다. 이강은 반사적으로 문 뒤로 몸을 피했다. 심장이 가슴을 두드렸다. 누구냐? 조태주의 목소리였다. 쉰 목소리였지만 긴장감이 넘쳤다. 이강은 움직이지 않았다. 촛불을 든 조태주가 안쪽 방문 앞에 섰다. 이강이 문 뒤에 붙어 있었다. 조태주가 안을 들여다보았다. 석가래 위가 비어 있는 것이 보였다. 도둑이다. 조태주가 소리를 질렀다. 그 즉시 이강은 몸을 날렸다. 조태주와 정면으로 부딪혔다. 조태주가 넘어지면서 촛불이 꺼졌다. 완전한 어둠. 이강은 철제함을 꼭 쥔 채 달렸다. 어둠 속에서도 오가면서 눈에 익힌 폭도였다. 안채 문, 부엌 마당, 담벼락 구멍. 뒤에서 도둑이야. 소리가 연달아 터져 나왔다. 구멍 앞에 섰다. 철제함이 있으니 통과하기 더 어려웠다. 이강은 함을 먼저 밀어넣고 자신이 들어갔다. 그 순간 발목이 잡혔다. 나졸이었다. 어둠 속에서 달려온 나졸이 이강의 발목을 붙잡았다. 잡았다.
이강이 발을 힘껏 찼다. 나졸이 신음을 내며 손을 놓았다. 이강이 구멍을 빠져나왔다. 바깥에서 박달이 기다리고 있었다. 뛰어. 둘은 어둠 속으로 달렸다. 관아에서 불빛이 번지기 시작했다. 나졸들이 쏟아져 나오는 소리가 들렸다. 이강과 박달은 뒷골목을 누비며 달렸다. 이강이 앞서고 박달이 뒤를 맡았다. 한 시즌 약 2시간쯤 달렸을까. 진주 읍내를 빠져나와 들판을 가로질렀다. 마침내 숨을 돌렸을 때 둘은 풀밭에 나란히 누웠다. 하늘에 구름이 걷히고 있었다. 별이 보이기 시작했다. 살았다. 박달이 중얼거렸다. 이강이 철제함을 들어 올렸다. 자물쇠를 들여다보았다. 단단했다. 자물쇠 딸 도구가 있냐? 아, 미리 말하지 그랬어. 박달이 투덜대며 허리춤에서 가는 쇠꼬챙이 하나를 꺼냈다. 이강이 눈썹을 치켜 올렸다. 항상 가지고 다니는 거냐? 살다 보면 필요하거든요. 30분쯤 걸렸다. 자물쇠가 열렸다. 함 안에는 책자 2권과 낱장 문서들이 있었다. 이강이 꺼내어 달빛에 펼쳤다. 마을 이름이 쭉 나열되어 있었다. 그 옆에 숫자가 2열로 적혀 있었다. 동네의 말대로였다. 그리고 문서 맨 아래에는 받는 사람의 이름이 암호화되어 있는 듯 했지만 한 곳에 그 암호화가 풀린 부분이 있었다. 이강의 눈이 멈췄다. 그 이름, 이게 맞는 거냐? 이강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박달이 옆에서 들여다보다가 입을 다물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이름은 한양에서도 지방에서도 모르는 사람이 없는 이름이었다. 조정의 실세 중 한 명. 조태주는 단순한 지방 수령이 아니었다. 그는 그 이름의 손발이었다. 헌호인께 빨리 보내야겠다. 이강이 문서를 접어 품에 넣었다. 박달이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의 얼굴이 어둠 속에서도 굳어있는 것이 보였다. 어둠이 더 깊어지기 전에 빛은 더 간절해지는 법이었다. 이튿날부터 청원마을은 뒤집어졌다. 나졸들이 들이닥쳤다. 10명이 넘었다. 진주 목사 조태주가 직접 사람을 보낸 것이었다. 관아에 도둑이 들었고 그 도둑이 청원마을 방향으로 달아났다는 것이 표면적인 이유였다. 실제 이유는 누구나 알고 있었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나졸들은 집집마다 들이닥쳐 수색을 했다. 이강의 집에도 들어왔다. 홍씨가 마당에 서서 나졸들을 맞았다. 이강은 없었다. 전날 밤부터 박달과 함께 어디론가 사라진 상태였다. 이강이 어디 있느냐? 나졸 대장이 물었다. 이른 새벽에 밭에 나가셨어요. 밭이 어디냐? 남쪽 들판이에요. 찾아가 보시지요. 거짓말이었다. 홍씨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나졸들은 집 안을 뒤졌다. 뒷방에는 복례가 숨어 있었다. 홍씨가 아침 일찍 복례를 마루 밑 토굴에 숨겨 놓았다. 나졸들은 마루 밑은 보지 않았다. 집을 나서면서 나졸 대장이 말했다. 이강이 돌아오면 즉시 신고해라. 숨겨줬다간 같이 잡혀간다. 홍씨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그 눈빛은 무릎 꿇지 않았다. 서연은 그날 서당에서 돌아오다가 이 광경을 목격했다. 가슴이 내려앉았다. 아버지가 없다는 것, 어머니가 나졸들과 마주서 있다는 것. 서연은 잽싸게 느티나무 뒤에 숨었다가 나졸들이 마을을 떠나자 집으로 달려왔다. 어머니, 쉿. 홍씨가 손가락을 입술에 대었다. 마을에 사람들이 아직 있었다. 어느 집에 나졸들의 눈이 붙어 있을지 몰랐다. 서연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이 차가웠다. 서연은 알아챘다. 어머니가 두려움을 숨기고 있다는 것을. 아버지는요? 안전하셔. 걱정 마. 저도 도울 게 있어요. 홍씨가 딸을 바라보았다. 서연의 눈은 이강의 눈이었다. 흔들리지 않는 눈. 넌 아직 어려. 어려서 더 잘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홍씨는 한참 딸을 바라보다가 낮게 한숨을 쉬었다. 이강과 박달은 그날 하루를 산속에서 보냈다. 헌호인에게 연락을 보냈다. 헌호인은 이미 한양의 벗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한 상태였다. 문제는 편지를 전달할 사람이었다. 한양까지는 말을 타고도 사흘이 걸렸다. 걸어가면 닷새.
사람을 믿어야 했다. 아무나 믿을 수는 없었다. 내가 아는 사람이 있어. 박달이 말했다. 누구? 한양 장사치야. 진주와 한양을 오가며 장사를 하는데 이 일대에서 나는 먹거리를 한양에 팔지. 사흘에 한 번꼴로 진주를 거쳐. 믿을 수 있냐? 내가 어릴 때 그놈 아버지한테 신세를 졌어. 그 아들도 나쁜 놈은 아니야. 이강이 잠시 생각했다. 연락해라. 그리고 이강은 장부 사본을 만들기 시작했다. 원본을 보내기는 너무 위험했다. 사본을 2부 만들었다. 하나는 허노인이 보내는 편지와 함께 한양으로, 하나는 이강이 따로 보관. 그 작업을 하는 동안 박달이 문득 말했다. 형,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 뭐? 이 일이 한양에서 받아들여지더라도 시간이 걸려. 사원부가 움직이려면 조사를 해야 하고, 조사를 하려면 내려와야 하고, 그게 빨라도 한 달은 걸릴 거야. 이강이 손을 멈췄다. 그동안 조태주가 가만히 있을 리 없지. 맞아. 자기가 뭘 잃어버렸는지 알았을 테니까 이미 미친 듯이 찾고 있을 거야. 그리고 찾다 보면 복례가 먼저 위험해진다. 복례만이 아니야. 형 가족도. 이강이 눈을 감았다. 이것이 이겨도 지는 싸움의 의미였다. 서연이를 어떻게든 다른 곳으로 보내야 해. 어디로? 친정 쪽에 먼 친척이 있어. 경북 안동 쪽. 거기는 조태주 손이 닿지 않아. 박달이 고개를 끄덕였다. 혹시는? 이강이 잠시 침묵했다. 당신이 알아서 할 거야. 내가 설득하려 해도 안 들을 테니까. 박달이 피식 웃었다. 그건 맞는 말이다. 문제는 더 빨리 터졌다. 그날 밤 청원 마을에 다시 나졸들이 왔다. 이번에는 낙과 달리 횃불을 들고 왔다. 숫자도 더 많았다. 20명은 좋게 되었다. 마을 사람들이 마당에 끌려 나왔다. 이강을 숨겨주는 자가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 나졸 대장이 소리쳤다. 횃불 아래에서 마을 사람들의 얼굴이 두려움으로 일그러졌다. 노인들은 떨고 아이들은 울었다. 그중 서연이 어머니 뒤에 서서 눈을 크게 뜨고 있었다. 그때였다. 마을 사람들 중에서 누군가 앞으로 나섰다. 김노인이었다. 논을 빼앗기려던 그 노인이었다. 우리 마을엔 그런 사람 없소. 목소리가 떨렸다. 그래도 나섰다. 어르신 물러서시오. 나졸이 말했다. 물러서기는. 내 마을에서 내가 왜 물러서야 해. 나졸이 어르신의 멱살을 잡았다. 그 순간 뒤에 있던 마을 사람 하나가 나섰다. 또 하나가 나섰다. 1명, 2명, 5명. 나졸들이 어리둥절했다. 이것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나졸 대장이 소리를 높였다. 불을 질러. 어느 집이든 잡놈이 숨어있는 집을 태워버려라. 그 말에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공포가 번지기 시작했다. 나졸 하나가 횃불을 들고 허름한 초가 쪽으로 다가갔다. 그때 서연이 앞으로 뛰어나갔다. 멈춰요. 17살 소녀의 목소리였다. 가늘었지만 떨지 않았다. 나졸들이 멈췄다. 예상치 못한 돌발 행동이었다. 이 마을 사람들 중에 도둑 숨겨주는 사람 없어요. 아버지도 도둑이 아니에요. 서연이 계속 말했다. 그 목소리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두려움이 스며드는 것이었다. 그러나 멈추지 않았다. 관아에서 도둑질을 한 건 오히려 목사 어른 쪽이에요. 마을 사람들 세금을 2배, 3배 거두어서 자기 배를 채우는 게 도둑질 아니에요. 정적이 흘렀다. 나졸 대장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리고 그 다음 순간 서연이 나졸에게 잡혔다. 인연을 잡아라. 관아 모욕죄다. 홍씨가 비명을 질렀다. 마을 사람들이 동요했다. 혼란 속에서 서연이 끌려가기 시작했다. 그때였다. 어둠 속에서 돌멩이 하나가 날아왔다. 나졸 한 명의 얼굴에 맞았다. 나졸이 욕설을 내뱉으며 손을 놓았다. 서연이 바닥에 쓰러졌다. 마을 사람들이 일제히 움직였다. 돌이 날아왔다. 나무 막대기를 든 사람이 나섰다. 마을 전체가 들고 일어선 것이었다. 나졸들은 달아났다. 그 밤 청원 마을은 불 하나 타지 않았다. 소식은 빠르게 퍼졌다. 청원 마을에서 있었던 일이 금방 마을들로 전해졌다.
사흘 만에 진주 인근 5개 마을에서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다. 조태주 목사의 비리, 이강이라는 사람, 그 딸의 용기. 사람들은 조심스럽게 수군댔다. 한양으로 가는 장사치는 다음날 새벽에 출발했다. 그의 집안에 헌호인의 편지와 장부 사본이 숨겨져 있었다. 이강은 그 소식을 들었을 때 한마디만 했다. 이제 버텨야 한다. 버팀은 싸움보다 어렵다. 싸움은 힘으로 하면 된다. 버팀은 마음으로 해야 한다. 조태주가 다음에 무엇을 가져올지 그것은 이강도 알 수 없었다. 다만 그것이 더 강하고 더 잔인한 것일 것이라는 사실만큼은 분명했다. 복례가 이강에게 말했다. 어르신 무섭지 않으세요? 이강이 복례를 바라보았다. 무섭다. 그래도 하시잖아요. 무서운 거랑 하는 거랑 따로야. 복례가 잠시 그 말을 되새기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증인으로 나서겠어요. 이강이 복례를 바라보았다. 위험해진다. 이미 위험해요. 차라리 제대로 위험해지는 게 낫겠어요. 이강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눈빛에서 복례는 허락을 읽었다. 어둠이 깊어질수록 불씨들이 더 눈에 띄는 법이었다. 조태주가 최후의 술을 꺼낸 것은 보름 후였다. 이강이 예상한 것보다 훨씬 빠르고 훨씬 잔인한 수였다. 봄이 끝나고 초여름이 시작되는 무렵이었다. 이강은 산속 피신처에서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다. 박달이 매일같이 읍내와 마을을 오가며 상황을 전달했다. 한양에서 아무 소식이 없었다. 편지를 전달한 장사치가 무사히 갔는지도 확인이 되지 않았다. 그리고 어느 날 새벽 박달이 창백한 얼굴로 달려왔다. 형, 허훈장 어르신이 잡혀갔어. 이강의 몸이 굳었다. 언제? 어젯밤. 관아에서 나조를 보내 잡아갔어. 혐의가 뭔지는 모르지만 어르신 댁을 뒤졌다고 해. 이강은 눈을 감았다. 편지. 편지의 흔적이 남아 있었을 것이다. 아니면 누군가 고한 것이다. 어르신 상태는 몰라. 들어간 후로 소식이 없어. 관아에서 아무도 접근을 못하게 막고 있어. 이강이 일어섰다. 형, 어디 가려고? 허훈장 어르신을 꺼내야 해. 어떻게? 관아에 어떻게 들어가? 이강이 박달을 바라보았다. 조태주를 직접 만나야겠다. 박달이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미쳤어? 그거 자수하자는 거야. 자수가 아니야. 협상이야. 협상이라고? 뭘 가지고? 이강이 품속에서 문서 하나를 꺼냈다. 장부 사본이었다. 원본은 이미 한양으로 갔어. 사본이 여러 부 있어. 여기서 협상이 안 되면 다른 루트로 보낼 수 있어. 그거 다 뻥이잖아. 원본이 한양에 갔는지도 모르고 사본도 2부밖에 없잖아. 조태주는 모르지. 박달이 이강을 오래 바라보았다. 형은 진짜 대단한 사람이야. 무서운 놈이야. 이강이 옷매무새를 고쳤다. 같이 가줄 거냐? 당연하지. 진주 관아 정문 앞에 이강이 섰다. 대낮이었다. 햇빛이 내리쬐었다. 이강은 당당하게 걸었다. 파직된 전직 무관이 목사를 만나러 온다는 것 자체가 이미 기이한 일이었다. 정문 나졸들이 당황해서 멈춰 세웠다. 목사 나리를 뵈러 왔다. 당신이 누구냐? 이강이다. 정적이 흘렀다. 나졸들이 서로 눈을 맞췄다. 찾던 사람이 제 발로 나타난 것이었다. 한 명이 당황하여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잠시 후 돌아와 말했다. 들어오시오. 박달은 정문 바깥에 남았다. 이강만 들어가기로 한 것이었다. 이강이 관아로 들어섰다. 조태주는 대청에 앉아 있었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다. 50 중반의 나이에 선비 풍모가 넘치고 그 얼굴에 인자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저 얼굴이 마을 사람들의 눈을 빼앗고 복례를 가두고 헌호인을 잡아넣은 사람이란 말인가. 이강은 그 얼굴을 바라보며 오히려 평온해졌다. 안게. 조태주가 먼저 말했다. 이강이 맞은편에 앉았다. 잘 왔네. 내가 찾던 사람이야. 저도 나리를 찾고 있었습니다. 조태주가 빙긋 웃었다. 그래. 우리가 서로 찾고 있었군. 그러면 할 이야기가 많겠어. 먼저 내가 묻지. 관아에서 가져간 물건은 어디 있나?
한양에 있습니다. 조태주의 얼굴에서 잠시 웃음이 사라졌다. 그리고 다시 돌아왔다. 그러나 눈이 달라져 있었다. 사실이라면 이미 늦은 것이고 거짓이라면 아직 기회가 있겠군. 아직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고 싶으시다면 그렇게 하시지요. 이강이 말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싸우러 온 게 아니라 제안을 하러 왔습니다. 허 훈장 어르신을 놓아주십시오. 그분은 이 일과 관계없는 분입니다. 그리고 청원 마을 사람들을 더 이상 괴롭히지 마십시오. 그러면 저는 조용히 물러나겠습니다. 조태주가 이강을 바라보았다. 물러난다는 게 어떤 의미냐? 한양으로 보낸 것이 있다 해도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제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선택을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조태주가 잠시 생각하는 표정을 지었다. 그 말을 믿을 근거가 있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나리께서 허 훈장 어르신과 마을 사람들을 안전하게 놔두실 거라는 근거도 없습니다. 서로 믿는 거죠. 조태주가 웃었다. 자네는 재미있는 사람이야. 위험하기도 하고. 그리고 잠시 후 말했다. 좋아. 허 훈장은 내일 아침에 풀어주겠어. 마을 사람들도 건드리지 않겠어. 하지만 조건이 있어. 말씀하십시오. 자네가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잡혀야 해. 관아에 가둬두는 것이 내가 확신을 얻는 방법이야. 이강이 잠시 눈을 감았다. 얼마나요? 열흘. 한양에서 아무 소식도 없으면 풀어주지. 만약 한양에서 사람이 내려오면 그건 자네도 내 손 안에 있는 것이고. 이강은 그 말을 천천히 소화했다. 협상이 이렇게 흘러갈 것은 예상하지 못했다. 아니, 예상했으면서 외면한 것일 수도 있었다. 알겠습니다. 이강이 말했다.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내밀었다. 나졸들이 달려왔다. 이강은 저항하지 않았다. 박달이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소식을 전달하러 달려갔다. 이강이 잡혀 들어갔다. 홍씨는 그 소식을 듣고 눈을 감았다. 서연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어머니, 아버지는 괜찮을 거예요. 알아. 진짜 괜찮을 거예요. 알아. 홍씨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딸의 앞에서 처음으로. 복례가 구석에 앉아서 무릎을 끌어안고 있었다. 이강이 자신 때문에 잡혀 들어간 것이나 다름없었다. 제가 자수해야 할까요? 복례가 조용히 말했다. 아니야. 홍씨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게 나리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열흘이 지났다. 허노인은 이틀 만에 풀려났다. 온몸에 매를 맞은 흔적이 있었다. 그러나 노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강은 관아옥에 갇혀 있었다. 이강에게 매를 치거나 고문을 가하지는 않았다. 조태주는 이강이 아직 가치가 있는 인질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열흘이 되는 날 아침이었다. 박달이 관아 정문 앞에 서 있었다. 이강을 내보내달라고. 조태주는 차갑게 웃었다. 한양에서 사람이 내려왔어. 박달이 굳었다. 조태주가 말을 이었다. 사원부 사람이 왔어. 뭔가 조사를 한다더군. 하지만 걱정 마. 나한테 관계된 사람이 한양에 있어. 그 조사는 흐지부지 될 거야. 그리고 그 이후에. 조태주가 박달을 바라보았다. 자네 친구가 어떻게 될지는 자네도 알겠지. 그것은 협박이었다. 그리고 그 협박 안에는 공포가 있었다. 단순히 이강 개인에 대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끝날 수도 있다는 공포였다. 박달은 돌아서면서 눈을 꼭 감았다. 모든 것이 가장 어두운 순간에 와 있었다. 사원부 지평 이재현이 진주에 도착한 것은 바로 그날 오후였다. 30년의 옛벗 허노인의 편지가 그를 움직인 것이었다. 이재현은 62의 노인이었다. 머리가 희고 몸이 굽어 있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사원부에서 가장 오래된 관원으로 15번의 왕을 모시는 동안 살아남은 사람이었다. 그는 혼자 오지 않았다. 금부도사 2명과 사원부 감찰 4명을 데리고 왔다. 그리고 그의 품 안에는 조태주의 장부 사본이 있었다. 한양에서 이미 조사가 시작된 상태였다. 장부에 기재된 이름, 한양의 그 실세 이름. 그것이 왕의 귀에 들어갔고 왕은 진노했다. 조태주가 그것을 알아챘을 때는 이미 늦었다.
이재연이 관아 정문 앞에 나타났을 때 조태주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인자한 웃음이 사라졌다. 진주 목사 조태주는 왕명을 받듯이요. 이재연의 목소리는 노인의 목소리였지만 관아 마당 전체에 울렸다. 사원부와 의금부가 귀하의 임지 내 세금 횡령과 왕실 사칭 관련 사안을 조사하기 위해 왔소이다. 귀하의 협조가 필요하오. 조태주는 잠시 서 있었다. 그의 머릿속에서 여러 가지 계산이 돌아가고 있는 것이 얼굴에서 보였다. 이미 한양에서 조사가 시작되었다면, 그리고 왕명이 내려진 것이라면 도망칠 곳이 없었다. 알겠소이다. 그것이 조태주가 내뱉은 말이었다. 그리고 그는 스스로 두 손을 내밀었다. 나졸들이 동요했다. 목사가 잡히는 것을 보는 것은 처음이었다. 이재연이 관아 안으로 들어갔다. 옥에 갇힌 이강이 밖으로 나왔다. 햇빛이 눈부셨다. 이강은 잠시 눈을 가늘게 뜨고 하늘을 보았다. 복례가 증언하러 나선 것은 이틀 후였다. 이재연의 조사단 앞에서 복례는 자신이 본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말했다. 목소리가 떨렸다. 몸도 떨렸다. 그러나 그녀는 말을 멈추지 않았다. 세금 장부의 이중 기재, 관아 창고에서 빼돌린 곡식의 양, 한양으로 보내진 돈의 규모, 자신이 직접 목격한 것과 전해 들은 것을 구분하여 증언했다. 증언이 끝났을 때 이재연이 말했다. 수고가 많았소. 그대의 용기가 이 일을 밝히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소. 복례는 눈물을 흘렸다. 서럽게 울었다. 오랫동안 쌓아온 것들이 한꺼번에 터지는 울음이었다. 조사는 3주에 걸쳐 이루어졌다. 진주 일대 마을들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줄을 이어 증언했다. 김 노인도, 불탄 집의 과부도, 야밤에 끌려가 매를 맞은 최서방도. 마을 사람들이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것은 이강 때문이었다. 이강이 버텼다는 것을, 잡혀 들어가면서도 그 뜻을 꺾지 않았다는 것을 사람들은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도 나설 수 있었다. 헌호인도 증언했다. 매를 맞은 몸으로 조사단 앞에 서서 떨리는 손으로 자신이 편지를 쓴 경위를 설명했다. 제자가 있었소. 그 제자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알았소. 그러나 나는 오랫동안 피했소. 늙었다는 핑계로, 힘이 없다는 핑계로. 그러다 마지막에 편지 하나를 쓸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을 하지 않았다면 나는 평생 부끄러웠을 것이오. 헌호인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이 늙은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것뿐이었소. 부끄럽지 않게 살고 싶었을 뿐이요. 결과는 명확했다. 조태주는 진주 목사직을 박탈당하고 한양으로 압송되었다. 거기서 의금부 조사를 받게 되었다. 그와 연결된 한양의 실세 역시 탄핵을 피하지 못했다. 왕이 직접 성난 어조로 엄단을 명했다는 소문이 돌았다. 빼앗긴 농과 밭은 원래 주인에게 돌아갔다. 이중으로 거둬들인 세금은 환급이 결정되었다. 복례는 관아의 노비 신분에서 해방되었다. 이재연이 왕명을 받아 신분 해방 문서를 발행했다. 청원 마을에서는 사람들이 마당에 모였다. 잔치가 벌어졌다. 이강이 그 한가운데 앉아 있었다. 마을 사람들이 차례로 와서 절을 하거나 손을 잡았다. 이강은 그때마다 어색하게 앉아 있었다. 박달이 옆에서 술을 따라주며 킥킥 웃었다. 형, 오늘만큼은 좀 웃어도 돼. 이강이 박달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아주 살짝 입가가 올라갔다. 그것이 이강이 그날 지은 가장 큰 웃음이었다. 사흘 후 이재연이 이강을 불렀다. 관아 청사에서 두 사람이 마주 앉았다. 이강, 예. 자네의 파직건을 다시 검토해 보았어. 이강이 눈을 들었다. 몇 해 전 자네가 상관의 비리를 고발했다가 오히려 파직당한 건 말이야. 당시 담당 판관이 지금 이번 사건에서 조태주와 연결된 사람의 측근이었어. 즉, 자네의 파직은 부당한 것이었어. 이강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복직 명령을 내릴 수 있어. 자네가 원한다면. 긴 침묵이 흘렀다. 이강이 마당을 바라보았다. 마당 끝에 느티나무가 서 있었다. 바람에 잎이 흔들렸다. 오래된 나무였다. 바람에 흔들려도 뿌리는 깊이 박혀있는 나무였다. 감사합니다. 이강이 말했다. 다만 저는 한양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이재연이 눈을 치켜떴다. 왜?
이 마을이 제 자리입니다. 파직당하고 내려와서 알았습니다. 이 땅이 이 사람들이 제 자리라는 것을. 이재현이 한동안 이강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한 가지 부탁을 해도 되겠나? 말씀하십시오. 이 진주 일대에 새 목사가 올 때까지 임시로 행정을 맡아줄 사람이 필요해. 공식 직함은 못 드리지만 실질적으로 고을을 돌봐줄 사람. 자네가 해줄 수 있겠나? 이강이 잠시 생각했다. 알겠습니다. 홍 씨는 그날 저녁 이강이 돌아왔을 때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냥 밥을 차려냈다. 된장국과 나물. 이전과 같은 밥상이었다. 이강이 앉아 숟가락을 들었다. 당신 수고했어. 이강이 말했다. 홍 씨가 고개를 들었다. 이강이 먼저 수고했다고 하는 것을 처음 들었다. 20해 넘는 결혼 생활에서 당신이 수고한 거죠. 둘 다 했어. 홍 씨가 웃었다. 조용하고 깊은 웃음이었다. 서연이 마루에서 그 광경을 훔쳐보다가 황급히 고개를 돌렸다. 눈이 빨개져 있었다. 복례는 마을에 남았다. 갈 곳이 없었다. 아니, 갈 곳이 생겼다. 청원 마을이 그녀의 집이 되었다. 홍 씨가 그녀에게 작은 방 하나를 내어줬다. 복례는 처음 며칠은 어쩔 줄 몰라 했다. 남의 집에 있는데 일을 해야 하는 것인지 그냥 있어도 되는 것인지 그것을 홍 씨가 알아채고 말했다. 그냥 있어요. 이제 아무도 당신한테 이래라 저래라 못해. 복례가 그 말을 듣고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리고 한참 후에 말했다. 저 밥은 잘해요. 홍 씨가 웃었다. 그럼 밥해요. 그것이 복례가 청원 마을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는 시작이었다. 허노이는 그의 겨울을 잘 넘기지 못했다. 몸이 쇠하여 이듬해 봄을 보지 못하고 눈을 감았다. 임종 때 이강이 곁에 있었다. 허노인이 이강의 손을 잡고 말했다. 강아, 예 어르신. 나는 평생 글만 가르쳤는데 마지막에 진짜 가르침 하나를 남겼어. 옳은 일을 하는 사람 옆에 있는 것. 그게 가르침이야. 이강이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을 참았다. 잘 가십시오, 스승님. 허노인이 눈을 감았다. 마지막 숨을 내쉬는 얼굴에 고요한 평화가 깃들어 있었다. 봄이 또 왔다. 남강의 물은 여전히 맑게 흘렀다. 지리산은 변함없이 굽어보았다. 마을에는 새로 심은 복사꽃이 피었다. 김 노인의 논에는 벼모가 초록색으로 들어섰다. 이강은 새벽 일찍 마을 앞 느티나무 아래에 섰다. 오래된 나무의 껍질이 거칠고 두꺼웠다. 이강은 그 나무를 손으로 어루만졌다. 박달이 옆에 와서 섰다. 어떤 기분이야? 이강이 잠시 생각했다. 모르겠어. 복잡해? 단순해. 근데 모르겠어. 박달이 픽 웃었다. 그게 행복이야, 형. 이강이 박달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다시 느티나무를 바라보았다. 아침 해가 올라오고 있었다. 남강에서 강물이 반짝였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불씨는 꺼지지 않았다. 그것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는 한. 이 소설을 읽는 모든 분께 여러분의 삶 안에도 이강이 있습니다. 무뚝뚝하고 말수적은 하지만 옳은 것을 알면 끝내 나서는 그 마음. 그 마음이 꺼지지 않는 한 불씨는 계속됩니다. 또한 홍씨처럼 묵묵히 곁을 지키는 사람, 박달처럼 투덜대면서도 함께 달리는 사람, 허노인처럼 마지막에 편지 한 장을 쓰는 사람, 서연처럼 두려움 속에서도 목소리를 내는 사람, 그리고 복례처럼 무너질 것 같으면서도 끝내 서 있는 사람. 그 모든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바칩니다. 불씨를 지키는 모든 이에게.